안녕하세요. 2027년 시험 대비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오리엔테이션 갖고 본격적인 수업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저희 이 기본 강의는 회계사, 세무사 통합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연관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저희 회계사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 4월 달까지 지금 제가 강의하는 회계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 그리고 세법 이렇게 수강하시고 이제 5, 6, 7월 달에는 5, 6, 7, 8 이때까지는 고급 회계랑 그다음에 재무 관리 그다음에 경제 경영 상법 경경상이라고 불리는 1차 대비 과목들을 8월 달까지 진행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객관식 강의라고 해서 1차 시험 대비로 이렇게 4달 동안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시험을 여기 2월 말에 보시고 그리고 1차 합격하시면은 동차 대비라고 해서 3월 달부터 6월 달 말까지 동차 강의라는 걸 수강하신 다음에 여기서 2차 시험을 6월 말에 이렇게 보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고 1차 대비로 문제풀이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2차 대비로 이제 주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세무사 준비하신 분들은 요 4월 달까지 회계, 원가, 세법 요 회세원 기본 강의는 동일하게 들으시되 이제 5, 6, 7달에 5, 6, 7월에 뭘 수강하시게 되냐면 2차 대비 동차 강의를 같이 수강하시게 돼요. 그래서 세무사 커리큘럼이 다른 학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보통 지금 원래 세무사 강의는 보통 5월 달에 많이 준비를 시작하시죠. 왜냐면은 세무사 1차 시험이 4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5월 달부터 기본 강의를 듣기 시작하셔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11, 12월 달에 2차 강의 미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객관식 강의 수강하셔서 1차 시험 보시는 게 일반적인 다른 학원들의 커리큘럼인데 저희 학원에서는 요 연초부터 휴학해서 준비를 하시고자 하는 학생분들이 1월 달부터 이제 뭐 놀기 있기는 좀 뭐하니까 요 1월 달부터 그냥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요 2차 강의 여기 2차 대비 수업이거든요. 2차 대비 그 수업을 미리 수강해서 실력을 확 끌어올린 다음에 나중에 실제 2차 시험 볼 때는 이제 여기서 공부하지 않은 과목만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요 2차 강의를 미리 껴 넣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과목이 들어가게 되냐면 지금 저희가 배우는 회계랑 원가랑 세법이랑 세법학을 2차 대비로 이렇게 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바로 수강하시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안 들어놓으면 나중에 들을 시기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요 회계, 원가, 세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김에 실력이 좀 올라온 김에 바로 2차 대비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나서 요 9, 10, 11, 12월 달 요 시기에는 한 9, 10월 정도에는 재정학 그리고 선택법이라고 해서 세무사 준비하신 분들은 저희 상법이나 행소법이나 민법 셋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는데 과목들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그다음 11, 12월 달 요 사이에 모의고사반 그래서 이 전과목 1차 대비로 전과목 보셨으니까 이제 모의고사반 같은 거를 이제 진행하시면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1, 2월 달에 객관식반이 진행되고 여기서는 동차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그에 대한 좀 심화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이제 1차 시험에 나오는 재정강의 선택법을 추가적으로 기본 강의 수강하시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로 조금 연습하시고 다시 객관식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1차 대비하신 다음에 2차 수업을 다시 들으신다. 근데 여기서는 이 시기에는 요 동차 강의를 따로 듣지는 않으시고 여기서 예전에 했던 여기서 들었던 요 내용 가지고 그대로 그 다음 연도 2차 준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 1차와 2차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수업을 다시 듣기 너무 부담스러우므로 미리 2차 강의를 듣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봤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여기 요 기본 강의 여기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 1월 한 달 동안 요 재무회계 총 한 106시간인가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짤막하게나마
회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1월 달에 회계고 2월 달이 원가 관리 얘기고 3, 4월 달이 세법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죠? 시간표는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회계 강의 어떻게 진행할 거냐, 뭐에 초점을 맞출 거냐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기본 강의 죄송합니다. 네. 연휴에 쉬다가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목이 좀 잠겼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저희 기본 강의에서는 요 개념 이해 위주로 문제를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개념 이해할 때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생전 처음 접해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매각예정 비유동사이라든지 기타 포괄선인 공정하청 금융사 이런 것들, 뭐 근본적인 질적 특성 이런 수많은 개념들이 쏟아지는데, 근데 그 용어를 먼저 풀이해서 쉬운 말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전공이라는 전공 과목이라는 것들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자기네들만의 용어로 표현을 해놓다 보니까 그것을 이게 뭐지? 라는 이해를 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요. 마치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의미를 알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그 문장의 의미,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되는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그 기초적인 단계인 용어 풀이부터 천천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념이 이해가 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회계 처리의 의미가 이해가 될 텐데, 근데 보통은 기본 강의에서 여기 이 개념 이해까지만 하고 끝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저희 그 책을 보시면은 줄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특히 다행히 김현덕 선생님 책, 이 책은 다행히 선생님께서 이제 뭐 표나 아니면 그림으로 설명을 많이 해놓으셨지만 다른 책들 보면은 그냥 그 사전을 베껴놓은 듯한 줄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어떠한 패착을 많이 겪으시냐면 그 글 의미 하나하나를 읽으려고, 이해하려고. 마치 영어 문장, 외국어 해석하는 것처럼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공부다라고 생각하고 끝.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말씀드렸다시피 문제풀이예요. 그죠?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 2차 시험은 주관식 문제, 다 계산 문제입니다. 회계는. 그래서 이 문제풀이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 단계에서 멈추고 나는 이 내용을 다 공부를 했다. 또는 이 내용에 치중하다 보니까 뭐 비중은 거의 뭐 9대1 이 정도로 해서 이 개념 이해 위주로 하고 문제풀이는 나중에 언젠가 되겠지. 이게 자연스레 이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본 강의이긴 하지만 시작은 개념 이해부터 하지만 기본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그 공부의 비중은 한 5대5가 돼야 됩니다. 결국 최종에는 목표는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가 풀리셔야 돼요. 기본 강의를 제대로 수강하셨다면 제 수업을 따라오시고 잘 이해하셨다면 여기 나온 문제가 다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 읽어보면서 이런 의미다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 가지고 문제풀이까지 이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마치 사탐 공부하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수능의 사탐처럼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거 외우고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곱씹어서 파악한 다음에 이게 의미구나. 마치 뭐 유기 경전 해석하듯이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만약에 문장을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극단적인 예로 이해가 안 돼도 문제 풀리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풀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해가 되는데 풀이도 되면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도 풀이가 되면 그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풀이가 안 된다? 그건 괜찮아요. 나중에 언젠가 이해를 하든지 풀이하면 되는데 가장 안 좋은 건 이해가 되는데 풀이가 안 돼요. 이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안 돼도 문제풀이를 해서, 왜냐면 다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언젠가 또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이 위주로 진도를 쭉 빼나가면서 계속 공부를 진행하셔야지, 어떻게든 하나하나 이해를 하려고 모든 걸 붙잡고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자, 그래서 개념 이해, 풀이
이 두 개가 서로 보완이 되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이 쭉 진도를 계속 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 이 공부의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책 중급회계 상하 저희 김현덕 선생님 구판 이 책을 쓸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저희가 이제 기본서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책들이 기본서, 객관식 책, 연습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회계에서는 기본서는 기본 강의를 하기 위한 책이고 객관식 책은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책입니다. 1차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1차 시험을 위해서는 객관식 책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연습서 이 녀석은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주관식 책입니다. 얘는 주관식 책을 연습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는 요 기본서를 하게 되는데 요 기본서라고 해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 아주 쉬운 내용, 뭐 회계 원리 쉬운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요 2차 시험에 나오는 모든 내용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게 기본서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서에는 1차 시험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뭐가 아니면 저희 대학교 교재 같은 거 보면은 아니 뭐 수학 정석 요즘 수학 정석 안 보시나요? 하여튼 그런 수학 책들 보면은 그 물론 단계별로 좀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그 수학 문제 30번? 수능 보신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까지 이 책이 다 포함하고 있는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년 1차 시험 보기 위해서 앉아 계신 거죠. 그죠? 좀 있다가 한 2월이나 4월 달에 있을 여기 있을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그죠? 그래서 내년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서의 내용 중에서 1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공부를 뽑아서 할 겁니다. 2차 시험에 나오거나 또 1차 시험에 안 나왔던 주제들은 공부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중요도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마다 얘는 1차 시험에 5번 이상 출제가 된 그런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된다. 어떤 친구들이 한 번 또는 두 번만 출제가 되어서 한 5년 주기, 10년 주기로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좀 기출이 잘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공부하실 필요 없다. 어떤 내용은 아예 출제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중요들을 A, B, C, D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냐면 이 두 친구. 얘네는 솔직히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를 몰라도 합격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해야 되겠다가 마음먹은 순간 공부해야 될 양이 2배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요 A, B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출제 내용은 없긴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다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C나 D 내용이긴 하지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처럼 이렇게 3-4번 기출이 되어서 중요한 주제긴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 대비로 이제 실력이 올랐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B 같은 주제긴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공부해야 될 주제는 또 뒤로 미루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A 주제는 거의 100%다 공부를 하고 얘는 다 공부를 할 거고요. B 중에서 어려운 친구들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뒤로 밀어놓은 친구도 있을 거고 C나 D의 주제긴 하지만 저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또 공부를 추가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 B의 주제들을 가져가긴 하겠지만 근데 취사 선택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호기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니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저희 뭐 저기 이 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뭐 2차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미리미리 해가지고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중급회계 요게 상위 700페이지 가까이 되고 하도 700페이지 가까이 되고 고급회계도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고 그럼 벌써 2000페이지죠. 그래서 세법 또 2000페이지 원가회계도 한 1500페이지 거기다가 이제 재정학, 행정법, 행소법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경경상 이런 것들
살펴보면은 기본서만 거의 한 10,0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거기도 객관식 책도 똑같이 10,000페이지. 그럼 1년 동안 20,000페이지 정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20,000페이지면 여러분들 전공서적 있죠. 그게 거의 10권이에요. 학점으로 치면은 1년 동안 30학점 듣는 건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1년 동안 30학점이면 그렇게 크지도 않네요. 근데 그걸 하루에 다 본다. 1년 동안에 전공 과목 10과목을 하루에 1년에 몰아서 다 본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를 치면 아직 어린이에요. 그죠? 걸음마도 안 뛴 단계입니다. 지금 기어다니고 계신데 근데 그때부터 러닝 유행이니까 러닝 좀 하시는 분 계신가요? 러닝을 보면은 뭐 유튜브에도 이제 러닝 알고리즘 많이 뜨니까 그런 것들도 귀통으로 듣는데 러닝을 보면은 이게 발을 디딜 때 미드풋이 있고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디딘 미드풋이 있고 여기 앞에 디딘 부분이 있고 끝에 디딘 이런 주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기어다니는 애기한테 자 이거 봐 뛸 때 이렇게 뛰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미드풋 설명하고 있으면 그걸 알아듣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회계 처음 시작하신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내용이 2차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하시면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사 선택에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빨리 다음 내용. 그래서 저희는 A, B 중요주제만 다루겠다라는 거. 중요주제를 수업할 때 계속 설명드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자, 저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필기노트를 매 주마다 드립니다. 혹시 못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좀 더 쉬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필기노트를 매 주마다 드리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앞에 요 PPT 빔 프로젝터로 그냥 요 화면을 그대로 프린트한 거예요. 이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하시다 보면은 제 설명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아주 예쁘게 정성스럽게 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은 이 필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 설명을 못 따라오고 그리고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복습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필기 하긴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또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필기가 아무 쓸모성이 없어버려 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기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칠판에 쓰는 거의 대부분의 판서들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릴 거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제가 이 쓰라는 것만 이제 옮겨 적으시면은 필기 부담이 확 줄어들면서 수업 내용을 좀 따라오기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필기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필기 노트를 제공한다라는 거. 그리고 필기 노트는 막 쓰세요. 예. 대충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수준에서 적는 필기 노트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몰라요. 나중에 되면 다 버립니다. 어차피.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필기 노트 내용은 너무 정성스럽게 색깔을 오방색을 써가면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냥 대충 샤프 같은 걸로 끄적거리시면서 제가 하는 말 따라오시면서 필기하시면 되겠다. 필기 중요치 않습니다. 네, 막 하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예습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습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뭐 아침에 잠깐 일찍 오셔가지고 한 5분 10분 정도 오늘 뭐 배워야 되지라는 거 정도 이렇게 뭐 제목 정도만 보시는 거는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꼼꼼히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 좀 더 주무시고 그 시간에 복습을 더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습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복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복습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 공부하시고 문제풀이까지 꼭 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문제풀이에 썼던 이론 내용을 좀 접목시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했는데 이게 어떠한 이론의 베이스에 근거해서 문제를 푼 것인지 그 문제풀이에 적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답의 해설의 내용들을 내가 이론 공부의 어느 부분에서 했는지를 다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풀이와 이론 내용이 왔다 갔다 하면서 5대5의 비율로 계속 공부를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 여기서 끝나도 안 되고 문제풀이까지 하시고 플러스 그 내용을 이론 내용에 다시 접목시켜 보셔야 된다. 저도 수업을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이론 설명 드리고 예제 문제를 통해서 계산 문제 풀이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이론 내용에 저희가 그 어떤 계산식을 썼는지 이론 내용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는지까지 수업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 복습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암기. 그다음 누적 복습.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암기 하실 필요 없고요. 누적 복습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내용이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거면 암기 하시면 좋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2만 페이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갖다 지금부터 암기한다? 예, 불가능합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암기하셔도 괜찮은데 이게 며칠 해보시면은 쓸모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 전주에 공부했던 거 다 까먹고 어제 공부했던 것도 다 까먹고 심지어 오후 수업할 때 오전 수업했던 거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 절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누적 복습도 필요 없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그날 공부했던 거를 확실하게 복습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낫지 계속 그 수많은 양을 끌고 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적 복습도 하지 마셔라.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만 열심히 잘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당연한 것도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공부량이 쌓이게 되면은 그 진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공부 한번 열심히 자기 걸로 소화하시면은 그게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OT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저희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교재 보시면은 교재 1장부터 2장, 3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저는 수업을 13장부터 할 겁니다. 재음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라고 해서 저 끝에 있는 13장의 내용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체계가 수업 목적상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회계 전반, 재무회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체계. 그래서 뒤에 625페이지 가보시면 되고요. 625페이지. 자, 이 개념체계가 뭔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저희가 공부하는 것이 보통 기업의 거래, 기업의 거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회계 처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회계 원리 다 들으셨죠? 그래서 회계 원리에서 배우셨던 그 회계 처리, 분계라는 것은 기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바로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뭘 하는지 이런 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개념체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배우는 기업은 보통 법인이라고 불리는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기업이 뭐가 다르냐? 그래서 개인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얘는 여기는 뭐 앞에 있는 중국집, 아니 카페 이런 것들이 개인기업이죠. 그 개인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기업과 그 기업의 소유주가 한 몸입니다.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업이 망한다? 옆에 있는 중국집 망한다. 그래서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든 막 빚을 끌어가지고 버티다 망했다. 그러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사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기업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기업과 이 소유주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의 실체입니다. 반면에 주식회사 같은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주식회사는 이 두 녀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해도 그 주주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럼 주주가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주주가 우리 회사 망했네. 그럼 내 재산을 털어가지고 우리 회사 살리려고 돈을 넣어야겠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예, 삼성전자 주주는 그냥 주식만 휴지 조각이 됐네. 그 주식만 손해보고 끝이지 자기 돈을 털어서 막 기업을 되살리기 위해서 넣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주주는 법인의 상태에서는 기업과 주주는 소유주는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주주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 경영진에게 이 회사의 운영을 맡겨서 주주가 자기 소유의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영진에게 기업을 맡겨서 운영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주는 위탁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영진은 수탁받는다. 부탁을 하면 위탁, 경영진은 부탁을 받으면 수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수탁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경영진이 이 기업을 잘 운영할, 그래서 이익도 많이 내고 배당도 많이 주고 주주가 맡긴 기업을 잘 운영할 그런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수탁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 있고요. 이 프린트를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두 분 못 받으셨어요? 일단 제 거 하나라도 보세요. 네. 자. 많이 모자라구나. 죄송합니다. 자, 다시 수탁 책임을 진다라는 거 그렇고요. 그다음 주주는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만 보유하느냐, 그냥 이런 권리만 보유합니다. 그래서 의결권이라는 것은 의사결정권이라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무슨 의사결정할 때, 뭐 신제품 뭘 개발할 거냐, 사장을 누구를 임명할 거냐, 배당을 얼마만큼 줄 거냐, 그런 의사결정할 때 이 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 배당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혹시 다 망했을 때 그 재산들을 나눠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들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은 경영진이 운영을 하게 되고 주주는 그 책임 또 구분되어 있고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탁 책임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회계는 보통 이 주식회사, 법인의 형태를 갖는 주식회사가 어떠한 거래를 하는지 이 기업의 입장에서의 회계 처리를 공부합니다. 개인기업, 기업과 소유주가 연동되어 있는 이 개인기업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과 소유주가 구분되어 있는 이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제공하느냐? 네, 다 띄워놓고 하죠. 자, 일단 먼저 기업이 기록합니다. 보통 이제 회계 처리한다, 분개한다. 예, 분개라고 할까요? 분개라는 걸 해서 어떤 정보를 막 만들어내죠. 그래서 물건을 샀다, 종업원에게 월급을 줬다, 물건 팔았다, 이런 수많은 거래들을 회계 처리를 잘 해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해관계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그리고 이 회사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뿐만 아니라 뭐 금감원 같은 감독기관이나 세무서, 국세청 같은 과세관청, 또는 일반 대중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빚을 너무 많이 진 건 아닌지,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데 그걸 저희가 재무보고라고 하죠. 그래서 마치고 가냐면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용돈기 입장 써보셨죠? 그래서 학생 때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은 그 용돈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엄마한테 보여주죠. 왜? 엄마가 관심 있어 하니까. 엄마가 용돈 주니까 엄마가 저에 대한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용돈기 입장을 잘 써서 엄마한테 주는 것처럼, 그래서 검사받는 것처럼 기업도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이 얼마만큼 영업을 잘했는지 그런 성과들을 잘 기록해서 전달하는 것을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과 채무에 대한 보고를 한다. 재무보고라는 용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재무보고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바로 재무제표라는 표입니다. 표고요. 근데 재무와 관련된 표들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재라는 용어는 재무제표인데 재무와 관련된 표들이다라는 의미로서 복수요. 이게 재자입니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재무와 관련된 표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군인들 모아놓고 재군들 하면은 군인 여러분들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고체가 복수형이다. 재무제표는 이러한 표들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표와 포괄손익계산서라는 표, 자본변동표라는 표, 현금흐름표라는 표, 주석까지.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어쨌든 표를 통해서 재음복을 한다라는 거. 자, 그렇고요. 그다음. 근데 이런 표를 만들 때 회사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들 때 그냥 회사가 자기 맘대로 아무런 기준 없이 원칙 없이 만들게 되면은 모든 기업들이 다 자기 맘대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설명서 같은 회계 원칙, 보통 이제 GAAP이라고 부르는데요. GAAP. 저희 뭐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GAAP. 이러한 회계 원칙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표를 만들 때 모든 회사들이 알아서 만들어봐라 그러면은 중구난방으로 자기 마음대로 수익을 언제 인식할지, 뭐 자산을 얼마를 평가할지, 부채는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서, 기준서를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재무제표 만들어라 라고 제시한 게 바로 회계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회계 원칙은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회계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KIFRS라고 하는 IFRS를 번역해서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는 IFRS를 한국어로 번역한 기준을 씁니다. 그래서 회계원칙 굉장히 다양해요. 중국은 중국 회계원칙 쓰고요. 미국은 미국 회계원칙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거 도입하기 전에 K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계원칙 썼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일본 회계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자 했었던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걸 씁니다. 근데 말이 국제회계기준이지 쓰는 데가 국제가 아니에요. 쓰는 곳이 우리나라랑 유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럽에서 이런 국제회계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쓰자라고 했는데 근데 힘 있는 나라들이 이거 안 쓴다. 뭐하러 이거 쓰느냐. 이렇게 나와버려서 결국 쓰는 데가 주요 국가가 유럽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만 국제회계기준이지 그냥 뭐 유럽 회계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 미국 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하고 서로 해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긴 한데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 회계기준은 또 따로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기업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에게 결국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얼마만큼 벌었고, 빚은 얼마나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재무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재무보고라고 하고 그 재무보고는 보통 재무제표라고 하는 표를 통해서 한다. 근데 표를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고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이라는 걸 쓴다라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 책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뭘 배우느냐? 요거 배우는 겁니다. 결국. 제가 배우는 이 중급회계 상하, 이 재무회계 배우는 내용은 다 얘예요. KIFRS.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면 요 KIFRS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KIFRS.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기준서를 굉장히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그런 그 사이트인데 여러분들도 회계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 가입해서 좀 자유롭게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이거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도 하시고 어쨌든 중간중간에 기준서 얘기하면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겠다. 저희는 국제회계 기준을 배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전 작업이 끝났고요. 사전 지식을 배우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 KIFRS의 내용을 하나하나 배우기 위해서 625페이지 개념책에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625페이지 1번의 개념체계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다 C.
중요치 않습니다. 자, 개념체계의 목적. 그래서 개념체계란 문서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공부하는 그 IFRS라는 기준서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개념체계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 개념체계라는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13장에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등장하는 게 개념체계 왜 만들었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왜 중요치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개념체계 왜 만들었는지가 1번부터 3번까지 나오는데 다 그냥 도움을 준다. 뭐뭐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고 딱 한 번 나왔는데 나와도 그냥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도움을 주면은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 바로 넘어갈게요. 2번 개념체계 위상. 이 녀석은 중요합니다. A. 일단 첫 번째 문장.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다. 자,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회계 기준과 개념체계 이게 뭐가 다른지 말씀드려보면은 개념체계는 개념서라고 불리는 친구고 회계 기준은 기준서라는 친구입니다. 기준서. 그래서 요 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은 내용수에 따라서 해야 된다. 뭐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인식해라. 유형선 재평가하면 쓰면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재고산에 대해 적합평가, 순실현가능 가치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명시하는 게 기준서입니다. 그래서 기준서에서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개념체계라는 친구는 이 녀석은 개념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일반 원칙들.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뭐고 그래 자산과 부채는 언제 회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 비용은 언제 회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정보들이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되고 믿을만 해야 된다. 뭐 목적 적합해야 된다. 이러한 그 개념에 대한 회계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념체계에서는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비용 처리랑 무슨 자산을 평가해라 이런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마치 뭐가 아니면 헌법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에서도 뭐 사기치면은 지금 몇 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국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뭐 대한민국 영토는 어디까지 뭐 이런 좀 이제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된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개념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칙과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계 처리를 얘기하는 기준서와 다르다. 기준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보실 텐데요. 따라서 이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 기준이나 회계 기준의 요구사항이 우선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준서가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을 우선하지 아니한다. 회계 기준이 더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데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은 뭐가 우선하느냐?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얘기하는 그러한 그 하위 항목이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우선한다. 그럼 틀린 문장이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 문장. 이건 별로 중요치 않은데요. 자, 1번 목적 재임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개념체계 관점에서 벗어난 요구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회계기준위원회가 그러한 사항을 정한다면 해당 기준서의 결론 도출 근거의 일탈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이 개념체계의 내용하고 기준서, 회계기준의 내용이 요구사항이라 함은 회계기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념체계 내용과 이 기준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기준 KIFRS라고 해서 개념체계 내용과 기준서의 내용이 언제나 일치하고 부합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체계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회계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라. 이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두 번째 문단의 내용.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근데 개념체계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정이라는 건 뭐냐면 법 개정처럼 이 기준서 내용이 바뀌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개념체계도 바뀔 수가 있어요. 실제로 2012년도에 한 번, 2020년도에 한 번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개념체계 개정되었다고 그 개념을 따르는 회계 기준이 같이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념체계 개정되면은 기준서가 따라가는 건 아니고 따로 또 개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장.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이 아니고 그다음에 개념체계에 우선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념체계가 대충 뭔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계 기준서 전반에 걸친 이론적인 부분을 베이스를 담당하는 그런 문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또 627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 업무 나인데 이건 뭐냐면 기준서 만드는 단체예요. 그래서 IAS라고 해서 저 영국에 있는데 그 영국에 있는 단체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라는 단체에서 국제회계기준을 만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C예요. 딱 한 번 말 문제로 보기 안으로 나왔었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식 임무 업무 쭉 나와 있는데 중요치 않다. 그래서 회계기준위원회는 뭘 해야 되는지 투명성에 기여해야 되고 뭐 책임성을 강화해야 되고 효율성에 기여해야 되는 데 나와 있는데 중요치 않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절의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의 목적. 629페이지에 2절의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의 목적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A입니다. 그래서 1번의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 요거 A.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체계가 뭐다? 이런 설명은 끝났고 이제 개념 체계에서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가 등장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의사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 밑줄 치시고 그 뒤도 밑줄 쭉 다 쳐주세요. 그 다음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첫 번째 줄에 있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이 친구들 가로 치신 다음에 주요 이용자라고 적어주세요. 네, 그러한 이제 한 친구들이 주요 이용자인데 왜 주요 이용자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기업에게 뭐 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납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재무보고의 목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려보면 일단 아까 저희 재무보고가 뭐였죠? 재무보고? 재무보고. 기업의 거래들을 분개해서 회계 처리해서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재무보고였습니다. 이 친구를 재무보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보고는 보통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얼마만큼 벌었는지 그래서 기말에 지금 돈이 얼마만큼 있고 다른 자산들은 뭐가 있고 또 빚은 진게 얼마만큼 있고 주제 몫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쭉 작성해 전달하는 것이 바로 재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정보 이용자라고 이름이 조금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재무보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은 투자자 보통 주식 투자자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 기업의 손익이나 자산부채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겠죠. 왜냐? 주가가 올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투자할 사람도 그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이 되겠고요. 다음 대여자, 이 친구는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 당연히 은행도 이 회사가 망하면 자기 돈 못 받으니까, 이자나 원금 못 받으니까 당연히 회사가 영업 잘하고 있는지, 성과 잘 내고 있는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은행도 이 회사의 정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종업원. 당연히 월급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기업이 돈 잘 벌고 있는지 이에 대한 정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종업원도 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거래처. 이 기업에게 원재료 납품하는 사람. 그리고 뭐 자재 같은 거 납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자재 납품했는데 그 물건값 떼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돈 잘 벌고 있는지를 관심이 있어 합니다. 거래처들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 그다음 감독기관, 금감원이나 검찰 이런 데들 이 회사가 부정을 저지른 건 아닌지, 횡령을 저지른 건 아닌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또 필요로 하고요. 또 세금 매기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서도 저 회사의 정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일반 대중들도, 이런 저 같은 어중이 떠중들도 이 기업 잘 되고 있나? 그래서 전 국민이 삼성전자 실적에 다 관심이 있죠. 그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관심이 있어 합니다. 그다음 그 회사의 경영진도 당연히 이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이용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재무보고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친구들. 투자자와 대여자와 종업원 거래처. 이 친구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주요 정보 이용자, 주요 이용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 맨 밑에 문단에 나와요. 맨 밑에 문단에 많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고기업이 직접 요구할 수 없고 그들이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에 의존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정보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해요. 왜냐? 쉽게 얘기하면 돈이 달려있어서 그래요.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자? 내 주식 투자하기 돈 들어간 게 있죠. 그 주식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정보에 민감하고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돈 빌려준 게 있으니까 돈 받을 게 있죠. 그래서 또 정보에 민감하고. 종업원, 월급 받아야 돼요. 거래처, 물건값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는지 이러한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정보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회사한테 가서 야 내가 이 회사 주주인데 말이야 니네 회사 정보 좀 가져와 봐. 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갖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 본사에 가가지고 재무팀 일로 와봐. 예, 내가 주주인데 말이야. 이 회사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뭐 그 손익 좀 내야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업이 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장 기업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이 재무보고의 가장 주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재무보고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부릅니다. 주요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주요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만든 재무보고서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뭐 감독기관 이 친구를 위해서 별도로 재무보고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금감원이나 검찰 같은 데서는 그냥 달라는 정보 주면 되는 거고 뭐 세무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대중들 정보 안 줘도 돼요. 그죠? 자, 경영진 이 사람들은 이 내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재무보고서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이용자들 가장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재무보고서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일반 목적 재무보고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 사람들에게 저 주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
자, 그 내용이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맨 위에 문장으로 돌아가서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잼보고라는 것은 주요 이용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사결정 하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라고 나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지분 상품 및 채무 상품의 매수, 매도 또는 보유. 그래서 지분 상품은 주식을 말하고요. 채무 상품은 회사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를 살 거냐, 팔 거냐, 계속 갖고 있을 거냐, 이러한 의사결정.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대여,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네,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그다음 동그라미 3번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을 영향을 미치는 경진의 행위에 대한 의결권 또는 영향을 미치는 권리 행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한다. 누가?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주식 투자자들, 투자할까 말까 의사결정하죠. 은행들, 돈을 빌려줄까 말까 의사결정하죠. 그래서 저 회사가 좋은 회사면은 돈 잘 버는 회사면은 돈 빌려줄 것이고 못 버는 회사다 휘청휘청한다 그럼 안 빌려줄 겁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정보를 통해 합니다. 그다음 종업원이나 거래처 이 사람들 의사결정 뭐 하느냐? 내가 이 회사 계속 근무할 것인가? 열심히 일해 돈을 벌 것인가의 의사결정. 거래처도 저 회사에게 납품을 할 것인가? 거래를 계속 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저 기업의 뭐 기업 명칭만 보고 저거 삼성전자 이름 좋네. 저 이름 마음에 드니까 투자할까?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정보는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이 회사에 투자했을 때, 이 회사에 뭔가 자원을 제공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많냐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할 겁니다. 그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기대되는 수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 기준?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가 투자할까 말까는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주식 투자할까 말까? 뭘 생각하면서 투자하죠? 일단 주식 투자해서 주가 오를까? 그리고 주식 투자해서 배당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투자하겠죠. 즉 투자자가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 기대되는 수익에 근거해서 투자를 합니다.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투자자는 주가가 오를지,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요. 투자의 의사결정. 프린트물 다음 장표에 있으니까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은행은 또 어떠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투자할 거냐면 은행이 돈을 빌려줘서 그에 대한 이자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돈 빌려줘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 이런 것들, 원금 손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할 거고요. 종업원은 보너스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거래처는 원금 회수 잘할 수 있는지, 대금 회수가 잘 되는지 이렇게 해서 저 회사로부터 내가 각각의 정보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을 제때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 기대되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그죠? 다시 저희 재무보고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의사결정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게 저 재무보고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는 이거예요. 회사가 주가가 얼마만큼 증가할 것이냐, 배당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 이자는 얼마만큼, 원금은 손해 없느냐, 보너스 이런 것들 쓸 수 있냐. 이러한 정보를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정보를 회사가 직접 줄 수 있느냐?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주는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해서 삼성전자 주가 지금 12만 원 넘었죠? 근데 15만 원, 20만 원 더 넘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정보를 원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거기 이제 사장님이 나오셔 이재용 회장님이 갑자기 유튜브 라이브 켜가지고 30만 원 걸 거니까 투자하세요. 막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얘기 한다. 그거 누가 믿을까요? 그죠?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 믿을 수 있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같이 그런 얘기 한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회사가 제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공해도 그게 믿을 만한가?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일일이 제공하기 힘드니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미래 성과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게 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입액의 현금 흐름을 CF라고 쓰겠습니다. 이 CF는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의 약자. 버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입니다. 현금. 의 크기, 시기, 불확실성인가요? 금액, 시기, 불확실성인가? 예, 금액, 시기, 불확실성. 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의 수탁 책임 이행 여부, 경영진의 수탁 책임에 대한 그들의 평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읽어볼까요?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읽어보시면은, 자, 그 위에 동그라미 1, 2, 3번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의사결정은 현재부터 채권자, 얘네 주요 이용자죠. 의사결정은 현재부터 채권자, 주요 이용자입니다. 그 주요 이용자가 기대하는 수익에 의존한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뭐에 의존하느냐, 뭐를 기준으로 판단이 되느냐, 이 수익, 이 사람들이 얻는 수익.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는 배당, 원금 이자, 주가 상승 이런 것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 자, 또 투자자부터 채권자, 주요 이용자죠. 그 주요 이용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는 기대 수익입니다. 수익에 대한 기대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유입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및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달려있다. 말이 어렵죠. 자, 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주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는 이거예요. 투자해서 배당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주가 올릴 수 있느냐. 각각의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 이겁니다. 근데 기업이 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이 정보를 유추할 수밖에 없냐면 이 각각의 주요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니라 그 투자한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를 그려보면은 기업이 있고 그냥 예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주주만 얘기할게요. 주주. 그래서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그다음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배당 많이 받으면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를 할 것이다, 의사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주주에게 주는 무언가, 배당을 주고 주가를 부양하는 이 무언가가 얼마나 주주는 알 수가 없어요. 기업도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살펴보냐면 이 기업이 주주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기업이 버는 돈, 이 얼마인지를 살펴본다는 겁니다. 기업이 버는 돈이 많으면 당연히 주주와 그 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뿌려지는 돈이 많겠죠. 그죠? 기업이 돈 많이 벌면 당연히 주가 부양될 거고, 남은 돈 있으면 배당 줄 거고, 은행에도 이자 잘 줄 것이고, 종업원에게 보너스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많은 정보 이용자들에게 너네한테 떨어지는 돈이 많다, 이걸 하나하나 구분해서 얘기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기업이 버는 돈이 얼마냐의 정보를 제공해주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기업이 돈 잘 버니까 우리에게 떨어진 돈도 많겠구나 라는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정보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수익은 원래 이런 거지만 이 기업 버는 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기업이 버는 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기업의 미래 순현금 유입의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버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몇 퍼센트 확률을 버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회사가 돈을 얼마만큼 언제 얼마의 확률을 버는지의 정보를 제공해 주면은 그러면 정보 이용자들이 자기의 수익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 이용자들이 받는 수익이 아니라 기업이 버는 돈으로 수익을 유출할 수 있다. 근데 하나 덧붙여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이 경영진. 이 성향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경영진이 회사를 잘 운영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 지금 뭐 신났죠. 그죠? 신나야 되는데 근데 좀 하는 짓을 보면은 지금 쿠팡이 이제 망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 쿠팡이 조금 꺾이면서 그 주변에 다른 이제 상기업들 뭐 이마트나 근데 이마트밖에 없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지금 망했고 주변에 그런 상기업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매출 늘어나겠구나.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도 좀 커지겠구나. 근데 사장님이 정용진이네. 뭔가 좀 그래서 전 기겁을 했던 게 쿠팡이 이렇게 막 사고가 터지면서 그럼 이마트가 막 새벽 배송 이런 것들 좀 대체해가지고 잘하면은 이 쿠팡의 포션을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쿠팡 사건 터지고 얼마 뒤에 무슨 기사 났는지 아세요? 갑자기 정영진 부회장님께서 회장님께서 우린 다이소하고 맞짱 뜨겠다. 그래서 이마트 한 구석에다가 1,000원 샵 차리겠다. 네. 답답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경영진이 그 돈 가지고 딴짓을 한다. 그럼 이 회사가 번 돈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번 돈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막 질질 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러한 그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 여부 잘 회사를 꾸리는지 여부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마트에게는 다 홈플러스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면서 홈플러스도 매장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남은 대형마트 그런 상기업 플랫폼이 코스트코, 이마트, 롯데마트 이 세 개인데 그죠? 근데 이마트 그 수많은 점포들과 수많은 그 인프라를 갖다 잘 활용해서 뭐 백화점 상품도 연계해가지고 쿠팡처럼 뭐 쫙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답답하죠, 그죠? 어쨌든 네, 그렇고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버는지, 돈을 벌 것인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은 그럼 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왜냐? 이 주요 이용자들이 필요하는 정보는 미래에 받을 지금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벌 돈, 즉 기대되는 수익에 대한 정보를 필요합니다. 지금 투자해서 앞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버는 돈에 대한 정보, 즉 기업이 얼마만큼 미래에 돈을 벌 건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은 그에 대해서 주주가 내가 미래 배당 얼마만큼 받을 수 있겠다, 미래 주가가 얼마만큼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미래의 정보라는 게 이게 또 예측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지금 정윤진 회장 갑자기 정신 차려가지고 회장님께서 우리 쿠팡 지금 휘청휘청하니까 그거 대체해가지고 뭐 새벽 방송도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앞으로 매년 몇 조씩 이익을 내겠습니다. 현금으로 100조씩 벌겠습니다. 이런 얘기 갑자기 한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근데 이게 믿을만한가요? 믿기 쉽지 않죠, 그죠?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 정보가 믿을만하느냐?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렇게 얘기해줘도 아무리 열심히 그 미래 예측해서 제공해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현재 또는 과거의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이런 돈을 벌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재 기업의 과거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등장하는 게 이제 밑에 쪽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변동 그 다음에 수탁 책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여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 보는 용어로 이렇게 나열이 되지만 결국 얘는 자원은 자산이고요. 그다음 청권, 이 친구는 부채와 자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수탁 책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행 후 이거는 회사가 열심히 경진이 열심히 회사를 운영했으면은 수익과 비용, 결국 이익이 잘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 정보 이용자들, 주요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 필요로 하는 정보,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정보다. 과거, 그리고 현재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정보다. 라는 것을 껴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중간 과정들을 끼워 넣은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드려보면 기업의 정보를 필요하는 여러 가지 정보 이용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세 친구들, 요 사람들은 주요 이용자입니다. 왜냐? 받을 돈이 있는데 근데 이 회사 관련 정보를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결국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돈을 투자할까 말까? 돈을 빌려줄까 말까? 이런 의사결정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의사결정해서 얻게 되는 수익, 기대되는 수익을 통해 의사결정합니다. 근데 그런 기대되는 수익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회사가 버는 돈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근데 그 회사가 버는 돈은 회사가 얘기해줘봤자 믿을 만한 것이 못해요. 그래서 미래 정보가 아니라 지금 현재 회사가 여태까지 잘 해왔고 그래서 과거 이만큼 손익을 벌었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지금 현재 정보를 제공하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사가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만큼 있는지 수익과 비용이 얼마만큼 난지를 정보를 제공해주면 이를 통해서 회사가 미래 돈을 얼마나 벌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정보 이용자들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것인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 끼워 맞추는 식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셨으면은 요 이해의 과정들은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대해서 암기하시면 돼요. 이런 이해의 그 흐름들, 단편적인 그 흐름들은 다 이제 날아가 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용어들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의 용어로, 스스로의 이해 방식으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용어들 다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에 630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에 경영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그 밖의 당사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까 보셨던 이 친구들 정보 이용자긴 하지만 주요 이용자가 아닌 친구들, 그래서 얘는 일반 목적 재무고의 대상이 아닌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632페이지 2번의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의 한계 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 주요 이용자들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잘 제공합니다. 근데 이 재무보고에 한계가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주제는 A고요. A. 자,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재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요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래도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제공할 수 없어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정보, 기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느냐? 이런 한계를 지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느냐? 재무보고 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다수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 수요를 충족하는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그래서 주요 이용자죠. 네, 주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할 수 없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 각 주요 이용자의 주요 정보 수요 및 욕구는 다르고 상충되기도 한다. 회계기준위원회는 회계기준을 제정할 때 최대 다수의 주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최대 다수 주요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 이것도 밑줄 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찾으셨나요? 네, 그러나 공통된 정보 수요에 초점 맞춘다고 해서 그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 이용자의 특정 일부 집단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요 이용자의 수요를 두루두루 많이 충족하기 한 것이 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인데, 근데 그 중에서 특정 이용자, 그래서 뭐 종업원들만을 위해서 추가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금지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 주요 이용자에게 두루두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이용자만을 위해서도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괜찮다. 그죠? 그래서 공통된 정보 수요에 초점 맞추긴 하지만 어떤 특정 사람에 의해서 더 좋은 정보, 많은 정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올라가셔서 읽어볼게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본다고 해서 재무상태표를 본다고 해서 그 표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대로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느냐? 아니에요. 어떤 회사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몽땅 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에서 회사가 가진 빚을 다 갚았을 때 남는 돈, 요로 계산이 됩니다. 단적으로 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계산기 아직 안 사셨나요? 네, 계산기 말씀 안 드렸네. 계산기 이거 이제 회계 공부하려면 사셔야 되는데 계산기 한 5만 원 합니다. 4만 5천 원, 5만 원 해요. 그래서 과거에 5만 원을 샀습니다. 그럼 제 장부에는 5만 원으로 계산기가 달려있겠죠. 물론 감가상각 같은 거 하면은 뭐 4만 5천 원, 뭐 4만 이런 식으로 해서 상각이 되어서 계산기가 뭐 3만 원이 달려있다. 그럼 장부에는 이 계산기란 자산이 3만 원을 달려있다 가정했을 때 이 계산기의 가치는 장부에 달리는 3만 원 그대로일까요? 자, 가치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어떤 자산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이게 가치입니다. 근데 이 계산기 가치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냥 당근마켓에 올려보면 돼요. 당근마켓에 이거 한 산지 5년, 10년 된 계산기 요거 거래합니다. 5천 원에 거래가 된다. 그럼 얘의 가치는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장부에 3만 원에 달려있는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 녀석의 가치는 3만 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부에 달리는 금액은 과거에 회계 처리했던 결과물로 그냥 남아있는 금액일 뿐이고 걔가 다시 실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의 가치는 그 금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시 평가된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가치도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가 회사의 가치가 아닙니다.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다시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의 지금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자본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요 자본 여기 있는 금액이 한 50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지금 시가평균 거의 한 800조, 900조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산부채 금액, 자본의 금액이 회사의 자체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회사의 가치는 다시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왜? 여기 있는 자산부채들, 자본들은 과거에 예전에 회계 처리했던 금액의 잔여물, 부산물일 뿐이기 때문에 가치와는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가치를 보여주지 못해요. 그럼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저 재무제표가 이 회사의 가치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럼 재무제표 뭐하러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 이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금액들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가치 추정할 때 아무런 그 근거 없이 베이스 없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통해서 작성한 그 정보들,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이런 것들, 회사의 가치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 회사의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자고요. 자, 마지막 문단. 재무보고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개념책에는 그 추정 판단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문장만 보시면 되는데 재무제표는 정확한 서술이 아니라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풀듯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추정과 판단과 모형이 들어갑니다. 아니 딱 계산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감가상각. 여러분 회계원리 들으셨으면 감가상각. 감가상각 할 때 자산의 취득원가가 얼마고 내용수 몇 년이고 잔존가치 얼마지 계산해서 그냥 감가상각 하면은 그 금액은 정확하게 계산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일단 내용윤수부터 문제입니다. 내용윤수. 제가 이 계산기를 사서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뭐 50년을 쓸지 몰라요. 그 추정해야 되고요. 그럼 잔존가치. 이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잔존가치도 내가 이 자산을 다 쓰고 나서 뭐 50년 될지 30년 될지 모르지만 그 자산을 다 쓰고 나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자산을 팔 때 이게 골동품이 돼가지고 희소가치를 지녀서 그래서 이 검은색이 희소한 그 제품이어서 나중에 팔 때 이게 100만 원을 될지 아니면 그냥 뭐 당근마켓 지금 팔리는 것처럼 5천 원에 판매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추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라는 것은 정확한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이 회계 기준이라는 게 의미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런 추정 판단 모형이 되는 모형이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그 회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만의 추정 판단 모형을 써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회계 처리 기준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런 추정 판단 모형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AI가 회계사 세무사를 대체하느니 많이 이런 얘기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제 회계사 세무사가 아니신 분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무를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 AI 얘기를 떠들어대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쯤에 그 법인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동기는 아니고 후배 나이는 같은데 이제 후배분 한 번 만나서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얘기를 해봤는데 대체가 안 된대요. 아직까지는. 근데 대체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이 전문직들이 하는 업무가 바운더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직선적인 바운더리 1부터 뭐 10까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좌표를 치면은 X좌표, Y좌표, Z좌표 그래서 이 3차원적인 업무를 해요. 그래서 회계사로 예를 들어 보면은 회계 감사도 하고 세무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뭐 딜 쪽, 가치 평가 쪽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그 안에서도 뭐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 시장 상황 서치하고 그래서 회사의 상황들을 추가로 보고 그리고 회사가 어떤 이제 그 주요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뭔가 금액이 더 튀는 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그래서 그 회사에 관련돼 있는 그 증빙들, 자료들은 뭘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회사의 회계 시스템도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쭉 수행한 다음에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서 무슨 어느 정도의 업무 강도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이제 감사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에서 이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수많은 3차원적인 내용 중에서 이 극히 일부분, 점에 해당하는 부분들. 얘네들은 굉장히 빨리 대체가 돼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서치하거나 회사의 회계 처리 중에서 뭔가 튀는 거, 특이사항들 잡거나 아니면은 이 관련된 증거물들을 실제 회계 처리에 맞는 증빙을 대사해보거나 이러한 특수한 몇 개의 업무들은 AI가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근데 그 업무들이 전체 업무 영역에 비해서 굉장히 극히 미미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그
AI에게 업무를 시키기 전에 그리고 시키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더 늘어난대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10일 한다면은 그 전에 그 AI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5 정도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10의 일을 한 다음에 그 AI가 한 일이 맞는지 잘 되는지 그냥 아무 검토 없이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책임 내가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또 검토해보기 위해서 이게 잘 되는 건지 검토하는 시간이 또 5가 걸린대요. 그래서 AI를 쓰나 안 쓰나 뭐 결국 들어가는 사람 갈아 넣어서 결국 이제 일을 하는 건 똑같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나중에 좀 이제 그 AI가 크게 발전해서 이러한 수많은 오류들도 다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이런 복합적인 업무들도 3차원적인 업무들도 다 대체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위기가 되겠는데 그때 되면 이제 인간이 필요 없어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분들이 대체가 될 정도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기술 배워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뭐 특히 회계사 분들은 뭐 미지정인이 뭐니 해서 회계에서 법인에서 사람 안 뽑는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 그래서 AI가 사람 워낙 대체하기 때문에 이제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미지정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회계사들 신입을 안 뽑는다.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왜냐? AI 써보니까 이게 사람이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뽑았어요. 이번에 12월 달 막판에 감사 들어가기 직전에 엄청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미지정 얘기가 거의 사라졌고요. 그리고 실제 실무하는 AI 쓰는 그 스텝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가 안 된다. 물론 이제 높으신 분들, 파트너분들은 막내한테 야 이거 되잖아. 뭐 10시간 일하고 8시간만 일하고 AI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단가 후려치고 막 이제 사람 갈아 넣어서 하지만 실제 일하는 그 스텝 수준에서 보면은 전혀 대체가 안 되고 일은 오히려 더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예.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는 한 10년 뒤 이때쯤 되면은 대체될 AI가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합격하실 때까지는 대체가 안 될 것 같다. 대체가 되어도 그 AI를 만드는 것보다 사람이 더 싸기 때문에 사람 쓸 것이다. 이런 게 중론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그런 그 속성이 있긴 하죠. 남의 집에 불 나면은 괜히 즐거워가지고 막 불구경하고 막 기름 붓고 그죠. 그래서 회계사가 아닌 분들, 심지어 이제 회계 업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 회계사 망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좋아하시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해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AI가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회계는 정치예요. 세법 이런 건 다 정치입니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까 말까, 그래서 세금을 더 낼까 말까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사장님하고 올해는 좀 돈이 없으니까 내지 마시고 내년에 내시죠. 올해는 실적이 좀 안 좋으니까 올해는 비용 처리하지 마시고 내년에 비용 처리하시죠.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AI가 정확하게 무조건 비용 처리해야 된다, 무조건 세금 내야 된다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유용성과 한계가 있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비교해서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다음 오른쪽 3번의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 자, 주인공 C 중요치 않습니다. 자, 중요치 않지만 그래도 뭔지 그 타이틀만 좀 보시면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제공하는 정보가 뭐냐? 얘네들이에요. 이겁니다. 영적 자원 청구권, 자산부채, 자본과 그 변동, 그리고 수익과 비용. 이러한 친구들이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은 보고기업의 경적 자원 청구권, 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관련 정보. 그래서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에 경적 자원과 청구권 나와 있고요. 근데 무슨 도움을 주느냐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 634페이지의 반가로 2번에 그 녀석들의 변동. 자, 근데 그 경적 자원 청구권의 변동 안에는 반가로 3번의 재무성과, 반가로 4번의 재무성과 관련된 변동과 반가로 5번의 재무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경적 자원 청구권의 변동. 이렇게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 아래는 재무 성과가 2가지, 재무 성과에 기인하지 않은 변동 2가지가, 1가지가 있다.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저희가 수익 비용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치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 타이틀만 보시고 오늘 수업 끝나시고 나서 복습하실 때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가시겠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까지. 저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는 거. 여기 썼어. 저 일반 목적 재무 보고라는 것이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행되느냐. 결국 이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이 된다. 결국에는 재무제표에 이런 정보를 담죠.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 이런 정보를 담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재무제표에 담는다라는 것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어디에 가실 거냐면 저 뒤로 가셔서 650페이지. 아니다. 650페이지가 아니라 더 뒤로 가셔서 654페이지. 5절에 재무제표인식 제거. 자, 이 친구들을 보실 텐데 잠시 쉬었다 보시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이렇게 1교시는 한 90분 정도 하고요. 한 15분 정도 쉬고 또 2교시도 한 1시간 정도 하고 15분 쉬고 이렇게 해서 15분씩 중간에 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은 1시까지 하고 그리고 저희 오후 수업이 잡혀있는 날이 있죠. 시간표가 안 붙어있네요. 네, 오후 수업이 잡혀있는 날이 있는데 오후 수업은 2시부터 한 4시 반까지 할 겁니다. 4시 반 5시까지. 그래서 6시까지 꽉꽉 채워서 하면 여러분들 퇴근 시간 걸려가지고 집에 가시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한 4시 반 5시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시간표에 보면은 그 시간표 오리엔테이션 그 자료의 시간표에 보시면은 검은색으로 적혀 있는 그 오후 수업이 있어요. 그 검은색으로 적혀 있는 그 볼드체로 적혀 있는 시간표는 4시간 2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짜리 오후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시간표 나와 있으시죠? 네.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학원 직원분들한테 한 소리 해야겠네. 그래서 저희 시간표 나눠 드릴 때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